뭐 그지? 그런 거는 논리적인 무슨 추론이 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왔네. 논리적인 추론이 좀 필요한 내용들이잖아. 근데 정확하게 10분 누른다 했는데 정확하게 10분입니다.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여자야.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서 한 파트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없어. 알겠지?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주는 문제예요. 시험에서 주는 문제.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를 좀 높여서 오늘은 두 파트를 다 끝낼 겁니다. 됐지? 할 내용이 많은데 내용이 하도 어렵지가 않아. 당연한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중학교 때 들어봤던 내용들이 다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겁니다. 완자로요 252페이지 펴시면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시우는 이따가 숙제 공부할 테니까 너희가 여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쉽게 생각하는데 문제를 풀면 틀려.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들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암기가 많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흐름을 모른단 말이야. 선생님이 여기서 사실 해줄 거는 흐름,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암기할 포인트들, 문제에 어떤 용어들이 나오는지 이 4개만 봐줄 겁니다. 알겠죠? 이 4개를 딱 봐드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넘겨줘. 팔 길지? 학교에서 완자에 있는 내용보다도 더 상위의 내용들까지 감아놔서 혹시 몰라서 알겠지? 일단 빈칸 채울 거고 연습하게끔 더 드릴 거예요. 알겠지? 이따가 보시고 여기서부터 속도를 좀 빠르게 합니다. 책에다가 필기를 많이 할 거니까 이제는 이거 보시면 돼. 자, 시키자. 속도를 빠르게 하자. 먼저 화석이라는 걸 좀 보자고. 화석. 동그라미 좀 쳐보자. 화석. 화석이라는 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 밑줄 치시고 흔적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흔적까지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게 화석입니다. 화석. 얘들아 니네가 지층이라는 거를 좀 어려워할까봐 선생님이 약간 여기다 그려줄게요. 봐봐. 지금 보시면 이게 육면체가 있죠, 그죠? 정육면체는 아니고 정육면체네. 정육면체인데 지금 보면 지층은 뭐냐면 이렇게 쌓여있는 애들을 말이야. 쌓여있는 애들. 한 층 쌓여있는 애들. 그러니까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부터 쌓이는 거야. 알겠죠? 1번부터 쌓이고 그 다음 2번 쌓이고 그 다음 3번 쌓이고 그 다음 4번 쌓이고 그죠? 여기 중간에가 얘들아 지금 니네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뒤에까지 볼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지금 보면 여기 있죠. 요거 요렇게 하나가 지층입니다. 됐니? 여기 뭐가? 여기 이렇게 생물의 유해가 있으면 이게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지층 개념이야. 됐고. 그래서 옆에 예시를 봐봐. 뼈는 물론이고 알도 그렇고 발자국도 그렇고 배설물, 똥도 그래. 똥. 너 공룡박물관 가본 적 없지? 있어? 나는 공룡박물관을 매년 갔어. 매년. 여기 대학교 때 교수님들이랑 가는 프로젝트가 있어. 그런 거 하러 맨날 공룡 봤어.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나는 화학이 전공인데 젠장. 그래서 가보면은 중간에 제일 큰 화석이 있어. 뭐 티라노사우루스라든지 뭐 트리케라톱스라든지 막 초식 공룡 있잖아. 걔네들 화석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고 진짜 화석은 옆에 있는 똥 화석이에요. 진짜로 배설물 화석이라 안 적혀있고 트리케라톱스 똥 화석이라고 적혀있어요. 리얼로 나중에 그거 사람이 싼 똥이 아니야. 진짜 거의 알을 쌌어요. 정말로 엄청 먹으니까 얘네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똥도 화석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네가 생성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자. 생성 과정. 먼저 생물의 유해한 흔적이 갑자기 퇴적물에 묻혀야 돼. 이게 중요하다. 밑줄 쳐. 갑자기 묻히는 이유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얘네가 오랜 시간 지나면 화석이 만들어져. 당연한 거죠. 근데 여기서 쌓였어. 생물이 쌓였어. 그걸 눌러야 돼. 계속 쌓이면서. 알겠지? 왜? 눌러야 압축되면서 얘네가 굳어. 알겠니? 요걸 우리가 뒤에서 화작용이라고 배울 겁니다. 그러면 봐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묻힌 지층이 있죠. 그 지층이, 퇴적층이
융기를 한 후에 깎여야 우리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봐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지층을 내가 이걸 2D로 좀 그려볼게. 이렇게. 지금 여기에 생물이 쌓였다고 해보자. 여기 생물이 이렇게 생물이 쌓였어.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나무 있고 눈이 여기서 살고 있잖아. 맞니?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얘가 융기한다는 건 뭐냐면 이쪽 위쪽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야. 알겠니? 올라와서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깎여야 돼. 이렇게. 그래야 우리 눈을 보이거든. 됐니?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지각 변동으로 땅이 올라와서 융기해서 깎여야 우리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런 게 마지막에 돼 있는 얘기고 오른쪽에 가면 화석의 생성 조건이 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생물에 일단 개체수가 많아야 돼. 그때 살았던 생물의 개체수가 많아야만 우리 눈에 보일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훼손되기 전에 지층 속에 빨리 매몰돼서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화석화 작용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쌓이면서 압력 때문에 쭉 누르는 거, 이게 화석화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버리면 지구가 툴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건 안 할 거고 이 정도만 보면 돼.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그럼 어디서 받는 거야? 여기서 화석화 작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화석화 작용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받는 거. 화석화 작용을 이 포인트에서 받습니다. 됐어요. 그럼 화석의 종류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화석의 종류는 총 2가지가. 첫 번째는 들어봤을 거야.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있는데 먼저 시상화석 동그라미 치고 표준화석 동그라미 치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줍니다. 환경.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거야. 당시 상황을 알려준다고. 당시 상황을. 그래서 시상화석이에요. 이게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고 표준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니네 들어봤죠? 쥐라기, 그지?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이런 거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방금 얘기했던 게 중생대, 고생대도 있고 신생대도 있고 다 있어. 이따 배울 거지만 그때의 시기를 알려줘. 왜? 그때 살았던 생물들이 있거든. 맞죠? 만약에 어떤 지층에서 공룡이 발견됐어. 공룡 화석이. 그러면 그 지층은 언제 만들어진 지층인 거야? 중생대에 만들어진 지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화석들이 표준 화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공룡을 보고 그때가 좀 추웠구나 더웠구나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얘기할 수가 없어. 그거를 알려주는 게 누군 거야? 시상 화석인 거야. 됐지? 얘네 조건이 있습니다. 형광펜이야.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상 화석은요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 두 번째, 분포 면적이 좀 좁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좀 좁아야 돼요. 그쵸? 얘네가 넓게 퍼져 있으면 다양한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잖아. 근데 시상화석은 뭐야? 환경을 알려주는 녀석이라서 좁은 지역에만 딱 살아야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하나만,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한 녀석이어야 돼. 그래야만 시상화석이 될 조건이 충족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얘들아,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물고기 어디서 살아? 바다 물에서 살지. 왜?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지? 그러면 과거에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았을까? 바다랑 물에서 살았겠지.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물고기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길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을 보고 과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고사리 우리가 지금도 먹어요. 그죠? 고사리 먹어요. 고사리는 언제 생물이냐면 고생대 생물이야. 5억 년, 6억 년 전 생물이란 말이야. 걔네가 그만큼 기간 동안 오래 살아서 지금 우리가 그 고사리를 보면 고사리가 현재 살고 있는 환경은 좀 따뜻하고 습해야 돼. 강수량이 좀 많아야 돼. 건조하면 안 되거든. 그럼 얘는 고생대 때도 언제 살았구나, 어디서 살았구나, 건조하고 습한 지역에서 살았구나라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생존기간이 좀 길어야 돼. 됐지? 이게 논리적으로 가자. 그냥 쌩 암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표준화석을 보면 얘는 생존기간이 좀 짧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사리 같은 시상 화석을 보고 얘가 무슨 시대에 살았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표준화석, 그때의 지질 시대를 알려주려면 생존기간이 좀 짧아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랑 반대죠, 반대. 시상 화석이랑 표준 화석이랑 반대야.
근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고 있는 건 시상화성만의 특징 썼고요. 지금 표준화성만의 특징을 써야 되는데 이게 개체수가 좀 많아야 돼요. 개체수가 많아야만 표준화석이 또 됩니다. 왜냐면 많이 살았다는 건 그때를 지배했다는 얘기거든요, 얘네가. 그치?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보이시죠? 이 그래프에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으니까 얘는 시상화석이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생존 기간이 짧으면서 분포 면적 넓으니까 표준화석이 되는 거지. 여기를 빵꾸 뚫어놔요. 뭐를? 요 중간에랑 요 중간에를 빵꾸 뚫어놓습니다. 그럼 어떤 화석인지 찾으라 이거야. 또는 요 Y축과 X축을 빵꾸 뚫어놔. 뭐가 적합하겠냐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시상화석이랑 표준화석이 누가 있느냐를 한번 보자. 밑에 내려가 보면 우리가 뒤에서 다 보겠지만 먼저 이거부터 보면요.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고사리, 산호, 조개가 있습니다. 얘네의 특징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보세요. 고사리는 따뜻하고 습한 육지라 되어 있습니다.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가 돼 있고 조개, 얕은 바다나 갯벌에서 산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도 얘네가 이런 데서 사니까 아는 겁니다. 근데 니네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포인트. 내가 니네들한테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다 그랬지. 고사리는 육지 생물이고요. 산호는 바다 생물이에요. 얘네 문제에서 물어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야. 얘는 온난하고 따뜻한 바다였다 그러면 틀린 거야. 온난하고 따뜻한 건 맞지만 온난하고 따뜻한 똑같은 거잖아. 따뜻하고 습한 바다다. 그럼 틀린 거야. 따뜻하고 습한만 보고 맞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육지까지도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옆에 표준화석 보면 지금 고생대 나와 있고요. 중생대 나와 있고요. 신생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있는 녀석들도 있어. 그건 이따가 좀 볼 거고 여기만 좀 적어볼까? 고생대 때 3, 필, 갑, 푸라고 좀 적어봐. 이게 뭐냐면 고생대도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고생대 초기, 중기, 말기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간 순서대로 살았던 생물들을 내가 적어준 거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좀 제대로 보자. 삼엽충, 필석, 각주어. 이거 물고기입니다. 최초의 물고기입니다. 푸즐리나라고 하는 게 있어. 삼필각투. 이 푸즐리나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있는 방추충 보이세요? 방추충이 이 푸즐리나를 다른 말로 한 거예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 삼엽충, 필석, 갑주어, 푸즐리나 이렇게 해서 4개를 우리가 대표적인 표준화석을 봅니다. 고생대 때. 자, 중생대 때는요. 쓰세요. 얘는 공암 이렇게 있네요. 공암. 공룡, 암모나이트 들어봤을 거고 신생대, 화매. 앞글자만 가지고 좀 가져가자. 됐죠? 이런 것들이 표준화석이 된다라는 거 됐어요.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하고서요.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건 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 이거 보면 돼. 시상화석 이용하면 가능하겠죠. 그치?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두 번째 뭐를 알려줍니까? 지층이 생성된 시계도 알려줍니다. 뭐를 확인하면 돼?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진화 과정을 알려줘. 진화 과정. 이 진화 과정을 알려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필기를 좀 해놔라.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에 대한 얘기. 자, 내가 여기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위에 누군가 쌓였어. 최종물이 쌓였어. 이게 1번 화석이라고 해보자. 알겠죠? 1번 화석이란다. 1번 지층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몇 번 지층?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4번 지층에 쌓였어. 얘들아, 이쪽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어떤 거야? 최근이지. 맞니? 시간이 최근. 올라갈수록 최근이야. 그러면 진화가 더 일어났겠지. 맞니? 맨 밑에 쌓인 녀석보다 제일 최근에 쌓인 지층에 만약에 화석이 있다면 그 화석의 생물은 진화가 더 됐을 거 아니야. 그쵸? 뭔 말인지 알지? 나중에 생성된 지층일수록 4번일수록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최근은 진화 정도가 굉장히 커요.
지나간 건 네커. 됐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과거 대륙의 이동. 4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과거 대륙의 이동도 알 수 있어. 지금은 얘들아, 이 오른쪽에 지금 그림을 한번 보면 이거 봐봐. 이건데 이거 봐봐. 지금 여기 메소사우루스, 뭐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두 생물이 있는데 메소사우루스는 공룡이고요, 도마뱀이고요. 글로소프테리스는 식물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북,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죠? 얘네가 다 모여있는 상태지. 지금은 어때? 다 떨어져 있잖아, 그지? 그림에서 다 모여있지만. 근데 지금 이 글로소프테리스랑 메소사우루스의 화석을 보면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남극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이런 얘기야. 만약에 이 대륙들이 지금처럼 원래부터 떨어져 있었다면, 오케이? 이렇게 모여있지 않고 떨어져 있었다면 식물들, 얘는 모르겠지만 사실 식물들은 남미에서 아프리카로 어떻게 이동할 거야? 사람이 태워주지만 사람이 없잖아. 어떻게 남극까지 가? 그래서 얘네를 화석의 흔적을 말이야 모아봤더니 요런 흔적이 생겼고 얘네가 그럼 딱 이렇게 퍼즐처럼 들어갔다 이러는 거지 지금. 이걸 통해 뭐를 알 수 있는가? 아, 과거 대륙의 이동을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을 비교해서 대륙의 분포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육지랑 바다의 그 당시 환경을 알 수 있어요. 화석으로 발견된 이 생물, 그 생물의 서식 환경을 통해서 지층이 생성될 당시의 환경이 육지인지 바다인지 알 수 있다. 만약에 고사리가 발견됐어. 그럼 뭐야? 육지 환경. 산호가 발견됐어. 그러면 바다 환경이 되는 거지. 지금도 말이야, 저기 어디니?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 8,800 18m 아무튼 그 높이에 있는 꼭대기 조개 화석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 조개가 묻혔을 당시에는 에베레스트 산이 땅바닥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하는 게 5번째입니다. 됐네? 어려운 게 있어?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지층의 융기. 마지막 지층의 융기. 방금 얘기했던 거야. 바다에 살았던 생물이 화석이, 조개 화석이 육지에서 발견된다면 얘는 바다에서 퇴적되고 그 다음 어떻게 된 거야? 올라왔다는 얘기야. 융기되었다 이런 얘기. 됐지? 됐어. 밑줄. 지금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후에 수면 위로 융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강원도 태백 산지. 강원도 산지. 육지지. 근데 거기서 삼엽충이라는 화석이 발견되는데 이 삼엽충은 물에서 사는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원도 태백 산지 쪽은 바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 생명에서 여기 암모나이트 나왔는데 암모나이트도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고요. 히말라야도 이 암모나이트가 묻혔을 당시에는 육지 환경, 바다 환경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화석을 이용한 과거의 해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봅시다. 속도를 좀 빠르게 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밑에 보세요. 네,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얘가 산호입니다. 쓰시고 산호. 이거 삼엽충입니다. 이따 그림 다 볼 거예요. 이거 공룡이죠. 얘는 고사리래. 고사리. 자, 보시죠. 지층 A 같은 경우는 산호랑 화석이 삼엽충이 발견된다는 건 따뜻한 곳이었고 얕았던 바다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번째 B 지층은요 공룡 화석이 발견됐으므로 중생대였고 육지 환경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C는요 고사리잖아. 따뜻한 곳이었고 습한 육지였다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일 최적 빨리 했을까? 제일 밑에 있는 A, 그 다음 B, C 순서대로 최적된 거야, 그치? 그래서 올라갈수록 진화 정도도 커지고요. 얘가 먼저 쌓였어. 그러면 이 지층은 제일 먼저 어디 있었어? 바다에 있었다 이렇게. 해안 쪽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어려운 게 있어? 넘어갑니다. 그 전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봐. 이제 화석 얘기가 끝나서 그러는데 그쪽에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게 좀 있어요. 자, 봐봐. 대부분 화석이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까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석의 종류는 총 3개입니다. 퇴적암.
그 다음에 화성암, 그 다음에 변성암이라고 있어. 크게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고등학교랑 2학년 때까지 배웁니다.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묻힌 거야. 퇴적물이라는 게 뭐냐면 뭐 바위가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뭐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이런 퇴적물들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퇴적암은 퇴적물이 묻힌 거예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요. 변성암은 높은 압력과 온도를 받아서 성질이 변한 암석을 말해요. 됐죠? 그러면 분명히 요 암석 안에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이 존재할 텐데 그게 화석일 텐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은 상황이었어서 다 녹아서 없어져. 발견이 안 돼. 변성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동안 압력을 받고 높은 온도를 받으면서 변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녀석이 살아남기 힘들겠지요. 그래서 화성암과 변성암에서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요. 화석이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석이 어디서 발견된다? 퇴적암에서 발견되는데 퇴적암은 그냥 상온에다가 쌓은 거야. 상온에서 쌓은 거.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쌓은 거야. 아무런 변화 없이. 그러니까 얘는 변성되지 않고 녹지도 않고 다 없어지지도 않겠지. 그래서 화석이 대부분이 퇴적암에서 발견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끝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지질시대의 구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 여기서 무너져요. 별표 5개 쳐놔. 엄청 중요해. 사실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이제부터 할 내용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지질시대. 지질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지구가 탄생한 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총 4가지로 구성돼요. 오케이?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총 4개로 구분이 되는데 이 4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 어떤 생물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멸종됐어. 그럼 거기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또는 원래는 없었던 생물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하고 그 지역을 지배를 해. 그러면 갑자기 생물이 변했지. 그 기준을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랑 여기는 다른 세대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이게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고요. 대규모 지각 변동도 여기 해당됩니다. 부정합까지 딱 밑줄 쳤다. 부정합이 뭐냐면 이거 필기합니다. 부정합 필기합니다. 자, 여기 A 지층이 있고요. 여기 B 지층이 있어요. 똑같은 A라고 할게. 똑같은 A 지층이 있어. 얘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겠죠. A 지층이 쌓였어. 그 다음에 B 지층이 쌓여요. 알겠지? 눈 떠라. B 지층이 쌓입니다. B 지층이 쭉 쌓여. 여기도 B 지층이 쌓여. B 지층, 여기도 B 지층이 쌓여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지층이 쌓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 쌓여요. 여기는 안 쌓입니다. 여기 안 쌓여요. 안 쌓여요.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여기 D 지층이 쌓였어. 여기 안 쌓여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 지층이 E 지층이 쌓였는데 이제서야 여기가 쌓입니다. 발바에 지금 왼쪽은 A, B, C, D, E 순서로 시간의 흐름이 완벽하게 연속적이죠. 맞니? 시간의 흐름이 연속적이잖아. 얘는 굉장히 부드럽게 쌓였어요. 이걸 우리가 시간의 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연속. 시간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쌓여서 중간에 끊기는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얘는 어때? 오른쪽은 끊기는 시간이 있었죠. 어디가? 여기 중간에. 여기가 잠깐 퇴적이 멈춘 시기예요. 보세요. 퇴적이 중단된 시기. 퇴적 중단. 그러면 지금 위 지층과 아래 지층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 간격이 있어요. 몇십억 년 될 겁니다. 몇십억 년. 됐니?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 간격이 불연속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시간의 불연속.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얘는 시간의 연속으로 쌓인 녀석이다. 최적이 중단된 시기가 없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우리가 정합이 아니다. 그래서 아니 붙자 써가지고 부정합 얘기하는 거야. 부정합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왔냐면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 융기 또는 침강을 얘기합니다. 침강. 그다음에 융기는 뭐냐면 떠오르는 거. 침강은 가라앉는 거. 이 융기랑 침강이 대규모 지각 변동인데 이게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부정함이 생겨요. 알겠니? 왜냐? 퇴적물이라고 하는 거. 이 A, B, C, D, E가 쌓이려면 얘네는 무조건 물 속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잘 안 쌓여요. 그런데 물 속에 있었어. 물 속에 있어서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였어. A 쌓이고 B 쌓였어. 그러다 갑자기 물 밖으로 융기한 거야. 대규모 지각 변동 받아가지고. 그러면 쌓여 안 쌓여? 안 쌓이고 한참 동안 끊겼다가 다시 침강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 위에 E가 쌓이고 F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불연속적인 걸 보면 이게 최적이 중단됐다는 거. 부정합이라는 거. 얘를 보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났겠구나. 이걸 보면 얘는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질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지? 됐어요. 자, 여기 보면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갑자기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구분한다는 거 방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부정합이라는 건 뭐 보시면 되고요. 그냥 방금 얘기했던 게 다고요. 이거를 뭐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이해를 위해서 여기 써드린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지질시대의 구분. 자, 지질시대의 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보면은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끊어.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화석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릴 거야. 그 다음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총 몇 개로 구분합니까? 4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죠. 이 숫자는 니네가 외우는 게 맞아. 밑에 있는 숫자 뭐야? 지구가 몇 억 년부터 시작을 해? 46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46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너희가 외워야 되는 숫자는 여기야.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불러요. 됐니? 지금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있는데 둘째 자리까지 있는데 그냥 첫째 자리까지만 쓰세요. 중생대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얘는 0.6억 다른 말로 하면 6천만 년 전. 알겠죠? 0.6까지 중생대. 중생대부터 언제까지? 현재까지가 신생대. 현재까지. 중생대 끝날 때부터 현재까지가 신생대입니다. 됐습니까? 선캄브리아 시대는 얘들아 88.2%나 되죠. 전체 100% 시간 중에 맞지? 얘를 시간으로 따지잖아. 그럼 얘가 한 20, 30이 막 이래요. 11시대, 11시, 오후 11시쯤. 오케이? 오후 11시쯤이야. 근데 얘를 왜 구분을 못할까? 우리가 뭐로 구분해? 지질시대를. 생물계의 급격한 변화로 구분하는데 여기는 생물이 있다 없다. 생물이 없었어. 생물이 아직 진화하고 막 생겨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야.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지? 그래서 구분을 못해서 이만큼 그냥 추 날려버리는 거야. 됐니? 이 숫자 외우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알려드릴 건데 나는 오이를 싫어해서 김밥집 하면 오이를 연계해주세요 이 지랄 합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김밥 싸는 속도를 재요.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오이 빼주세요. 얼마나 빨리 싸나 보자. 4, 5, 6 생긴 개 억지죠. 그래 어떻게 배울 수 있죠? 다였지? 오이 0. 4월 끝났다. 그치? 그럼 봐봐. 5억 4천만 년 전이 어디야? 고생대 시작. 2억 6천만 2억 여기 5천만 년 전이 어디야?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 0.6 6천만 년 전이 뭐야? 중생대 끝. 신생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외울 수 있겠죠? 좋아. 그거 치고 버리고. 여기 한번 밑줄 쳐봐. 왜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발견이 안 되냐 이거야. 왜냐하면 일단 생물 자체가 좀 적었어요. 그리고 있었어도요 해파리 마냥 단단한 부분이 없었어. 아까 봤잖아.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화석이 되려면. 그죠? 그리고 화석이 만들어졌었어도 너무 오랜 시간이잖아. 46억 년이면. 그지? 너무 오래전부터
지각 변동을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지각 변동을 많이 받으니까 있었어도 다 조져버려요. 남아있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고생대와 중생대, 신생대라서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할 수 있고, 상대적인 길이를 좀 보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넘사벽이에요. 이렇게 엄청 많아. 성캄브리아 시대. 사실 이 부호 두 개로도 부족한 거죠. 됐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면 다음 페이지까지 하고 싶니다. 다다음 페이지가 없네 아마. 다음 페이지 가면 이 고생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생대까지 그 환경과 특징을 알려줘요. 여기서 무너져. 외울 게 너무 많으니까. 그지? 근데 어떻게? 주는 문제라니까?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야. 아깝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뒤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세요. 시험에 그것만 나오니까. 알겠죠? 먼저 성캄브리아 시대는 46억부터 이것부터 써. 46억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 5억 4천만 년 전까지로 보시면 돼요. 얘는 온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온난화였는데요.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다는 게 특징입니다. 보시고,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고 화석이 드물어요. 왜?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볼 겁니다. 바로 쳐놓은 거. 그 밑에를 봐봐. 바다에서 동그라미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어.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구에 오존층이 있어요, 없어요? 오존층이 없어. 맞니? 그래서 여기에 쓰십니다. 오존층이 없어서 생물에 유해한 자외선이 들어오고, 그게 어디는 안 들어와. 바닷속에는 안 들어오니까 생물들이 편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었겠죠. 물질 대사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생성되는데, 여기다가 따라 적으세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최초의 생명체는요, 단세포 원핵생물입니다. 세포가 한 개짜리야. 굉장히 단순해. 그리고 핵이 없는, 그냥 굉장히 컴퓨터 초창기 느낌이죠. 원핵생물, 단세포 원핵생물. 진화가 덜 됐습니다. 단세포 원핵생물이 먼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생물에다가는 내가 형광펜 색칠하라고 할 거야. 니는 형광펜 색칠해. 자, 바다에서 남세균 나옵니다. 남세균을 영어로 하면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다양한 펜. 초록색으로 하는 형광펜 색칠해. 광합성을 한다는 건 뭐를 내보낸다는 거냐면 산소를 내보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 바닷속에서 산소가 많아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바다와 대기로 산소를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냐면 이 남세균이 죽어서 만들어진 화석을 말하는 거야. 알겠죠? 남세균과 스트로마톨라이트가 같은 거예요. 남세균이 죽어 쌓여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돼. 됐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단세포 원핵생물이 출현했잖아. 이번에 누구?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면서 중요합니다.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형성됩니다. 호주에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을 봤더니 이렇게 해파리, 산호, 이상한 맛조개 이런 애들 있죠. 그렇게 생긴 애들. 이 다량으로 화석이 발견돼. 그래서 얘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얘네는 다세포 진핵생물이에요. 쓰시면 돼. 다세포 진핵생물. 세포가 여러 개가 되고 핵을 가지고 있는 다세포 진핵생물이 나옵니다. 이게 성캄브리아의 특징입니다. 육지에는 절대로 생물이 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썼죠. 오존층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물어본다 얘들아. 자외선이 도달해서 그래요. 적외선으로 바꿔서 출제가 돼. 그럼 틀린 거야. 적외선은 지금도 들어와. 적외선은 우리한테 좋은 거야 오히려.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해서 육지에는 생물이 출현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성캄브리아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를 봐. 밑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고생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니네 한번 외워봐. 내가 얘기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5억 5.4부터 2.5까지다. 그지? 외울 수 있다. 그지? 그러면 얘도 기후를 좀 봅시다. 다 똑같아 얘들아. 한 개만 빼고 온난화였고 말기에 비하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얘들아. 형광펜색이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걸로 색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 말기에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은 대륙이 다 떨어져 있지. 남미, 북미, 뭐 아시아, 유럽, 그죠? 다 떨어져 있는데 고생대 말에는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판게아라는 형성됩니다. 판이 한 개야. 그래서 판게아 외우면 돼. 이거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라서 이거 좀 알려드립니다. 중학교 선생님한테 감사하십시오. 판이 한 개야. 그래서 판게 봐봐요. 고생대 중기는 아직 떨어져 있는 용들이 많은데요. 말기 되니까 얘네가 뭐 팔짱 끼듯이 다 붙어 있지, 그지? 요렇게 한 개가 형성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가장 알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 제일 많이 나와. 그다음에 바다에서 남세균이라는 녀석이 광합성을 했잖아. 그러면 바다에 어떻게 되겠어? 산소가 많아지겠지. 산소가 많아지는데 더 이상 바다가 그 산소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었으면 누구한테 보내줘? 대기한테 보내주는 거야, 공기가. 그죠? 그러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고 오존이 생겨요. 산소가 O2입니다. 오존은 O3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많아지면 오존이 생기니까. 됐어? 그럼 봐봐요. 바다와 대기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거. 그래서 고생대부터는 화석의 시작을 이제 알립니다. 결국에 오존층이 생기면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이 차단되므로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육상 생물 최초로 출현한 게 고생대세요. 그 다음에 봐봐. 말기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판게아가 형성돼서 그래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쟤네가 다 죽어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다 죽어요. 그렇지?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다 죽어.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이제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를 좀 보자. 형광펜 색칠하면 돼요. 또 자, 바다 묵척추 동물이 나옵니다. 또 척추 동물도 나오는데 그게 어류예요. 얘들아, 너네 생선 발라먹으면 중간에 정확하게 가시 하나 딱 나오죠. 제일 큰 거, 그게 척추거든. 우리 인간에 비하면 여기 뒤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요 척추 있죠. 요거를 이렇게 빼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척추 동물도 존재를 하고 무척추 동물도 존재를 하는데 삼엽충 밑줄 다쳐 방추충 완종류라고 하는 건 조개입니다. 조개. 지금도 우리가 먹고 있지. 조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 요 갑주어라고 하는 거, 갑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다 적어주는 게 좋겠지. 뭐를? 필석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필석. 그럼 내가 여기서 얘들아 순서를 한번 좀 정해볼까? 순서? 삼엽충 1번으로 등장합니다. 삼엽충 1번, 3엽충 1번. 2번이 필석. 그 다음에 갑주어가 3번. 그 다음에 방추충, 아까 푸줄리나라고 했었죠? 얘가 4번으로 등장을 해버려요. 완종류는 사실 삼엽충이랑 같이 등장을 하는데 얘는 아직까지도 멸종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를 안 물어봐. 그 다음 육지에 누가 생성되느냐를 한번 봅시다. 육지. 얘네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게 나옵니다. 그걸 이따가 마무리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 먼저 양서류가 나와. 양서류. 양서류라고 하는 건 이것도 행방펜 해치네요. 양서류라고 하는 건 도마뱀 말하는 거죠. 도마뱀. 도마뱀, 개구리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양서류, 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곤충류가 나와요. 곤충류, 대형 잠자리. 이것도 공룡박물관에 가면 똥화석 옆에 존재를 해요. 잠자리가 이만해. 소형 글라이더입니다. 소형 글라이더. 그 다음에 양치식물. 네, 등장합니다.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고사리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한방금 칠하시고 이끼도 번성하고 덧시식물이 출현해요. 얘들아, 지금 내가 포인트를 좀 잡아줄 건데 여기 나오는 이 출현 뭐야? 출현하게 되면 나중엔 번성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고생대 다음에 중생대거든? 고생대 때 겉시식물이 출현하면 언제 번성할까?
중생대 때 번성하는 거야. 알겠니? 이게 법칙입니다. 그냥 법칙처럼 외워야 돼. 일단 정리 한번 해드릴게.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니네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봐봐 얘들아. 우리가 중생대 때 백악기, 쥐락기, 트라이아스 이렇게 나눠요. 중생대도 뭐 쥐락기 뭐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그런데 고생대도 나눠. 고생대의 처음이 잘 봐 얘들아. 여기 앞에만 봐. 고생대 처음이 캄브리아기입니다. 캄브리아기. 그래서 고생대 시작을 알리는 게 캄브리아기인데 이 전에는 뭐였어? 캄브리아기 앞에 있었던 시기다. 그래서 선 캄브리아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면은 석탄기라는 게 나와. 석탄기. 말 그대로 니네가 아는 화석연료 석탄 말하는 거야. 근데 얘는 누가 죽어야 되냐면 식물이 죽어야 되는. 식물이? 그 식물이 누구야? 양치식물이 양치식물. 그래서 양치식물이 죽잖아. 여기 밑줄 쳐. 석탄층을 형성합니다. 양치식물이 붙어서 석탄층을 형성해. 지금도 이 양치식물로 생긴 석탄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 다음 중생대 봅니다. 중생대 뭐 할 거 많이 없어요. 중생대부터는. 고생대가 좀 복잡하고요. 중생대부터는 괜찮습니다. 이게 조금 다 해준 것 같고. 맞죠? 중생대. 자, 봐봐. 빙하기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얘는 빙하기가 없어져요. 나머지는 다 빙하기가 있어. 근데 얘만 빙하기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빙하기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온난하였다. 왜 그러냐면, 봐봐. 중생대 중기예요. 밑줄 쳐. 중생대 중기에 고생대 말에 만들었던 판기하가 다시 분리돼요. 판기하가 분리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판과 판이 멀어진다는 얘기야. 배웠어. 발산형 경계 그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때 발산형 경계 배울 때 화산 폭발이 활발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고생대 말에 판기하가 형성됐고 중생대 중기에 와서 다시 분리가 된 거야. 그래서 중생대 중기 때 판과 판이 멀어지면서 화산 폭발이 활발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높게 유지가 돼. 그래서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어요. 알겠니? 요거랑 연결 지으면 돼. 판기하 분리랑.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밑줄 딱 칠 수 있겠죠? 화산 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해서 온실 효과로 기온이 상승했다. 왜 화산 활동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판기하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고 판기하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지각 분석이 활발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고생기 말기에 대멸종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걸 내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생물이 다시 번성하였다. 됐고 여기 얘도 말기에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아까 고생대 때는 생물의 대멸종이 왜 있었어? 판이 판계하 때문에 대멸종이 있었단 말이야. 판계하가 만들어지면서 대멸종이 일어난 거야. 그 이유도 설명해 줄 거고. 근데 얘는 소행성 충돌이에요. 소행성 충돌. 너희 그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5.몇이었거든? 5.몇의 규모였어. 규모 5.몇짜리. 5.몇짜리. 그때 수능 연기됐다는 그 지진이야. 그 5.몇만 돼도 집이 무너지고 도로가 깨지고 그래요. 오케이? 근데 니네 규모가 1인 지진과 규모가 2인 지진은 지진의 그 에너지 차이가 몇 배 정도 난다고 알고 있니? 32배입니다. 32배. 그러면 1이랑 3은 몇 배야? 32배의 제곱배거든. 근데 동일본 대지진, 인도네시아 지진, 내가 지금 살면서 가장 큰 지진, 이 9.7이에요. 9.7. 얘가 인도네시아에서 진짜 몇백만 명 죽인 지진이거든. 2007년인가 9년인가. 얘 태어났니? 몇 년도 생긴 지진이야? 7년도 생이냐? 응애했을 때 나는 지진 와 엿됐다 이러고 있어. 2011년에 한 번 더 9.5짜리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거기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다 터졌죠. 이 소행성 충돌로 지진 규모가 12가 넘었어요. 12.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랑 일본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빵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소행성이 때리면서 지구 전체적으로 12가 됐던 거야. 12가 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도 이런 애가 다가오고 있는 거야. 우리 지구한테.
그래서 나사가 어떻게 했어? 우주선 보내가지고 화살처럼 맞춰가지고 궤도를 탁 변경시켰지. 아이언맨입니다. 거의 나사가 다 하고 있어요. 소행성 충돌로 된 거다. 됐죠? 이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봐. 무슨 공룡이 이렇게 귀여워, 그죠? 말도 안 되고. 자, 보세요. 자, 한번더 색칠합니다. 파충류가 육지에 나옵니다. 암모나이트도 바다에 나오고요. 얘들아, 공룡 파충류다. 알겠지? 공룡 파충류. 쌤! 어룡도 있잖아요. 어룡은 뭐예요? 어룡도 바다에서 사는 파충류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근데 내가 봐봐.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요 무조건 육지라고 보셔야 돼. 알겠니? 공룡 화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뭐라고? 육지에서 퇴적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어룡은요 얘기할 수 있죠. 어룡이 발견됐어. 그럼 얘는 육지 환경이야, 바다 환경이야? 바다 환경이지. 얘들아, 공룡과 어룡은 다른 거야. 공룡은 육지에서 사는 파충류였어, 중생대 때. 어룡은 파충류긴 한데 바다에서 사는 생물이었고, 익룡은 하늘에서 살던 생물이었던 거야. 우리가 보는 공룡은 뭐만 보는 거야? 육지에서 사는 파충류만 보는 거야. 알겠죠? 여기 좋습니다. 이제 거시식물이 뭐네? 번성이요, 번성. 굉장히 중요해. 아까 어디서 출연했어? 그 전 고생대에서 출연했어. 이제 번성하는 거지. 이 예시들 잘 봐라. 소철, 은행나무, 소나무, 잠나무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뭐야? 이제 속시식물이랑 포유류랑 조류가 출현하게 돼. 출현. 여기도 출현이잖아요. 출현하게 돼. 출현. 어디서 번성하겠냐? 다음 단계 신생대에서 번성하겠지. 맞지? 양치식물은 C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C가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와 난자,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런데 양치식물은 그거 자체가 없는 거고, 거시식물은 그 C방이라고 하는 게 밖에 나와 있는 거고. C방 하니까 웃겨? 속지식물은 C방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안전하게. 더 진화했지. 뭐 이런 거 좋아하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서양 보여? 대서양 형성됩니다. 중생대 때. 인도양 보여? 인도양도 형성됩니다. 중생대 때. 아직까지도 얘네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확장됩니다. 확장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행성 충돌에 그 증거가 있어요. 소행성 충돌의 증거. 유카탄 반도, 유카타 반도라고 하는데, 반도에 지름이 50km가 넘는 크레이터가 존재해. 누가 부딪혔다는 거야. 요거랑 그 지역에 지구에서 발견될 수 없는 끝말잇기 단어의 3방 단어죠. 이리듐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암석들이 발견돼. 그거는 우주에서밖에 올 수 없거든. 알겠죠? 이리듐은 지구에서 못 봐요. 못 구해. 끝말잇기 한방 단어죠.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신생대 하고 쉴게요. 신생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쉬고. 신생대 보자. 신생대 보시면 뭐가 많아요, 그죠? 미안하다. 신생대 뭐가 많은데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온난화였는데요. 후기에는요 빙하기랑 간빙기가 반복되세요. 간빙기가 뭘까? 간빙기가 이게 밥과 밥 사이에 먹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게 간식이지. 빙하기랑 빙하기 사이가 간빙기입니다. 알겠지? 간빙기가 이렇게 있었다. 그 다음에 아까 중생대 때 형성되었던 대서양과 인도양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현재랑 비슷하게 변합니다. 그렇죠? 현재랑 비슷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기 나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형성되고요. 알프스 산맥도 이때 형성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위에, 알프스 산맥은 유럽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비슷한 생물종을 이룬다는 게 특징이세요. 그 다음에 또 형광펜 들고 생물에다가 형광펜 색칠합시다. 일단 첫 번째 화폐석이 생성됩니다. 화폐석. 얘는 조개 같은 애들인데요. 그냥 플랑크톤 앞바다 생각하시면 돼. 저기 스펀지밥 빌런 애들 있죠. 다음 포유 있죠. 에머드가 여기 등장하고
속시식물이 드디어 번성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게 되고 여기 속시식물의 예시도 다 외워주셔야 돼.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외울 방법이 없어요. 사실 5, 2, 0, 4, 5, 6도 굉장한 겁니다.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인도양이랑 대서양은 넓어지잖아요. 근데 태평양 있죠? 태평양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요.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어지는 곳이 있으면 줄어드는 곳도 있어야 되거든요. 태평양 축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질 시대는 끝나게 되고요.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10분까지 쉬었다가 밑에 있는 내용 마무리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나갈게요. 오케이. 잠깐 쉽시다. 서주스 네. 잘 먹었다. 한 번에 흡입해 버렸다. 정말 한 번. 뭐야? 어? 제가 나 짜장면 사줬어. 커피. 강아지 데리고 갔었다? 네. 좋았겠구나. 그럼 강아지 뭐 먹어? 거의 강아지 간식. 오. 귀엽지 않아? 아 약간 개 닮았다 있다. 그 경이로운 소문 나는 조병규 알아? 조병규랑 조병규 그 나랑 머리 얘랑 닮았다. 꼬불꼬불거리는 게 쟤네. 피자. 윈윈. 그런데 네가 팔로우하고 있어. 나 두 개로 다 팔로해. NCT. 그 뭐지? 라이즈 라인즈. NCT 후배. 아씨. 그 양아치 무늬? 우리 먼저 하자. 지질수 평균 기온 변화. 여기 보세요. 이거까지 나와요. 나오면 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빙하기가 언제 있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봐봐. 여기 중간에 선이 하나 보이지? 중간에 선이 하나 딱 보일 거야. 그래서 이 중간 선. 이 선이 뭐냐면 온난한 기후와 한랭한 기후의 기준선인데 밑으로 내려가면 추워서 빙하기가 있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더워서 빙하기가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하나씩 좀 보자. 성캄브리아 시대 때 요 끝에 보면 여기 빙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치? 요 빙하기 쓰시고 고생대 때 요 밑에 보면 요것도 빙하기야. 여기도 빙하기가 있어. 요거는 안 봐도 됩니다. 이건 괜찮아요. 이거 보지 마시고 중생대 때는 어때? 중생대 때는 온난한 기후만 있었잖아. 한랭한 기후가 없었잖아. 그래서 얘는 빙하기가 없어요. 쓰시면 돼요. 빙하기가 있어. 빙하기가 있어. 봐봐요. 앉아. 여기는 봐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돼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돼요. 이거 물어봐요. 몇 번의 빙하기냐를 물어봐요. 네 번의 빙하기인데 네 번의 빙하기. 네 번의 빙하기고 저기 세 번의 간빙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이건 안 적어도 되는데 이거 외워봐. 그러니까 빙하기가 네 개야. 빙이에요. 그러니까 간빙기 하나, 둘, 세 번이고 지금 간빙기인데 요거는 횟수로 안 쳐. 알겠지? 그래서 총 네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세 번의 간빙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다음에 맨 위에 아마 공간이 좀 있지? 선생님이 두 개로 정리를 해줄 거야. 봐봐. 첫 번째 맨 위에다 정리하시면 돼. 옆에 쓸 게 좀 있어가지고. 첫 번째는요, 출현한 것과 번성한 것을 내가 구분을 좀 해줄게. 출현하고 번성한 걸 구분을 좀 해줄 겁니다. 첫 번째 양서류. 양서류는 언제 출현했냐면 고생대 때 출현을 하고 번성도 고생대입니다. 됐지? 그 다음에 양성이 아니라 양서류. 그 다음에 겉시식물.
거씨는 출현은 고생되고요. 번성은 중생되세요. 그 다음에 속시식물은 출현은 중생되는데 번성은 신생대에서 번성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이거 외워주시고 두 번째는 저희가 쓸게 공간이 좀 없네. 두 번째 우리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조류 이렇게 5개를 크게 나눕니다. 생물들을. 근데 뭐부터 생겼냐면 니네 기억나지? 방금 했으니까 갑주어. 그래서 고생대 때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류로 발견됐어. 지금 내가 쓰는 건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의 출현 시기입니다. 첫 번째 어류, 그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이 공룡이지.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어양, 파조포 이렇게 외우는데 이게 저기 생원까지 갑니다. 어양, 파조포 됐죠? 어양, 파조포.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순서대로 척추동물이 나왔어요. 됐어? 다른 동물 아니야. 척추동물이에요. 무척추동물은 삼엽충, 갑주, 삼엽충, 필사, 방추충 이런 애들 말하는 거고 아시죠? 이런 척추동물 이렇게 5단계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가봐봐. 밑으로 가봐봐. 대멸종의 원인인데요. 먼저 요거를 좀 봐야 돼. 이거 봐봐. 맨 밑에. 맨 밑에를 보면 총 대멸종은 5번 있었어요. 5번. 동그라미 딱 치세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번이 고생대 때 일어나고요. 그 중에 2번이 중생대 때 일어나고요. 됐지? 3번이 고생되고 중생대가 2번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5번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한번 봐봐 앞에. 지금 여기가 고생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이 그래프의 y축이 뭐냐면 생물 과의 수예요. 얘를 뭐라고 해도 되냐면 그냥 개체수라고 보세요. 우리 수준에서는. 이거는 생수까지 올라가야 돼서 안 할 거고 개체수가 쭉 증가를 하죠. 고생대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한번 뚝 떨어져. 멸종. 쭉 증가하다가 뚝 떨어져. 멸종. 뚝 떨어지는데 엄청 많이 떨어졌죠. 여기가 대멸종이에요. 제일 큰 대멸종이지. 제일 큰 대멸종이에요. 제일 큰 대멸종. 제일 큰 대멸종입니다. 5번 중에. 그게 어디 있었다? 고생대 말입니다. 고생대 말. 고생대 말. 고생대 말. 고생대 말하면 뭐가 생각나니? 판이 한 개야 뭐야? 판개야지 판개야. 판개야가 형성됐을 때 왜 얘가 대멸종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줄게요. 보세요. 오른쪽에다 필기 삭제합니다. 내가 대륙들을 좀 그릴 건데요. 잠깐만. 대륙들 그려볼게. 대륙들. 세 개만 그릴게. 3개만. 이렇게 대륙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대륙들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다 위에서. 그러면 해류가 흐를까? 해류. 바닷물이 흐르겠지. 바닷물. 어떻게 흘러?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 여기도 바닷물이 이렇게만 흐르겠지. 그치? 바닷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돼? 합쳐져서 판개가 돼요. 합쳐져서 판개가 돼. 그러면 봐봐. 합쳐져. 여기가 합쳐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닷길이 막혀요. 이렇게 바닷길이 막혀요. 그러면 해류가 이 겉만 돌아. 겉만 돌아. 해류가 겉만 돈다고. 이렇게 겉 돌아요. 됐지? 이 현상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이렇게 됐을 때 일단 해류가 단순해져요. 해류가 단순해져. 그러면 기후가 변화합니다. 근데 안 좋게 변화해요. 안 좋게. 그러면서 생물들이 환경 변화에 민감하니까 다 죽는다. 두 번째, 사막이 많아져요. 기후가 변화해서 그래요. 세 번째, 대륙붕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요. 대륙붕 감소. 이 대륙붕은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갯벌 생각하세요. 갯벌. 뭐라고?
갯벌은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보호 장소로 지정해 놓을 만큼 굉장히 생물이 많이 사는, 다양한 생물들이 많이 사는 그 생물의 장이야. 그런데 이런 대륙풍들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생물이 감소할 수 있는 큰 이유겠죠, 그죠? 대륙풍이 감소하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해안선이 감소해버려요. 해안선이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해양 생물들이 90% 이상이 이 판계가 형성되면서 멸종합니다. 판계 형성이 언제든 고생대 말. 그래서 고생대 말이 가장 큰 대멸종이다 보시면 돼요. 됐네? 자, 보시면 얘들아, 지금 얘가 해안선이 더 많아요? 그치? 해안선이 더 많아. 여기 해안선이 없지 많이. 그치? 뭐 이해되지? 자, 그럼 봐봐. 대멸종의 원인은요, 여기 안 볼 거고 밑으로 갈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대멸종의 원인 써 있어요, 그죠? 대멸종의 원인, 그 위로 가면 위로 대멸종의 원인. 첫 번째,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판기화 형성 밑줄 치시고 대륙이 합쳐지면서 해류가 단순해지고 기후대가 단순해지고 랑 이렇게 나머지도 보시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이 생기면 재가 생기고 먼지가 생기는데 그게 이불 덮듯이 우리 위를 싹 덮어버려요. 그럼 태양빛이 안 들어와. 그래서 기온이 낮아집니다. 화산폭발도 똑같은 거야.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하니까 이불 덮듯이, 그지? 그러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기체라고 불러요. 온실기체가 많아져요. 온실기체가 많아지면 얘네가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기온을 높이기도 해. 그러면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급격하게 변한단 말이야.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높아지고, 그지? 그러면서 많이 죽는 거죠. 이런 것들까지 보면 이제 다 했고요. 저기 생물 다양성을 좀 봅시다. 다양성. 맨 마지막 페이지 오른쪽 이렇게 없어요, 그죠? 보시면 급격하게 변한 지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한 생물은 다양한 종으로 진화하면서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중생대 때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 그런데 크기가 큰 공룡들은 숨을 공간이 없어. 근데 크기가 작은 포유류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거든. 왜? 크기가 큰 공룡들한테 먹히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소행성 충돌을 피했다. 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조금 논란이 많긴 한데. 그래서 포유류가 살아남았죠. 그네들이 다양한 종으로 진화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파트에 들어갈 초입이에요. 초입. 중요한 건 요거야. 환경에 적응 못하면 죽고 환경에 적응하면 사는 거야. 알겠니? 이게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알겠지? 그러면 뒤에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쭉 가보면 어디로 갈 거냐면 너희가 가야 되는 곳이 요 8번이 아니라 어차피 문제 풀이 관해 다 풀 거고 여기 고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3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263페이지에 3번 한번 보세요. 3번. 그 문제 풀어보고 넘어갈게. 어렵게 나오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자료로 해석하는 거. 자, 봐봐. 그리고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대륙 빙하의 분포 범위와 기후 변화를 나타낸 거다. Y축을 좀 잘 보실래? Y축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미도야, 미도. 미도가 뭐냐면 적도에서부터 고위도 90도까지 북극 남극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우리나라 사는 곳이야, 30도가 우리나라고 쭉 올라가면 북극 되는 거야, 알래스카, 시베리아, 러시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는 빙하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고생대 중간에 한번 보세요. 빙하가 어디까지 생겼다는 거야? 우리가 사는 지역까지 생겼다는 거야. 여기는 어때?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다는 거야? 추웠다는 거지. 언제?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 고생대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지금은 중생대 때는 어때? 빙하가 70도까지 안 보여. 빙하가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 거야? 여기 나오지 않은 80도와 90도 더 위쪽이라는 얘기죠. 그죠? 날씨가 따뜻했으니까. 신생대 때는
여러 번이 반복되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자본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자, 그럼 기억보세요. 고생대 초기의 기운은 비교적 한량하였다. 얘들아 봐봐. 고생대 초기 이쯤 아니고 이쯤? 고생대 초기 한량했어, 온난했어.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죠. 온난한 거지.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니은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보면 되고 디귿 신생대 후기에는 중생대보다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해수면에 대한 얘기인데 니네 그냥 머릿속에 안 적을게.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제 되니까 중생대는 온도가 어때? 기온이 높아. 그럼 비가 녹아 안 녹아? 녹아. 해수면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지금은 기온이 중생대 때보다 낮잖아. 그러니까 비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해수면 낮아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중생대의 해수면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신생대 후기는 해수면이 낮았다는 건 맞는 거지. 중생대도 높았으니까. 디귿 맞습니다. 됐죠? 이 정도 보시면 돼.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 자료 해석이고요. 니네 우리 수준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거밖에 없어. 2번 봐. 그리고 지질 시대 동안 대기 중 산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산소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지금 여기 앞에 한번 봐봐.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산소 농도야. 산소 농도고 시간이 쭉 얘가 무슨 산소 농도냐? 대기 중 산소 농도예요. 동그라미 좀 쳐놓을래? 대기 중 산소 농도라는 거 문제. 대기 중. 바다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야? 대기만 본다 얘기야. 그러면 산소는 어디에서부터 생겼어? 바다에서부터 생겼는데 그게 안 표현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산소가 쭉 증가하는 걸 보고 산소는 이때부터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면 실수하는 거야. 산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겠어? 대기에 나올 정도면 이미 바다에 있는 산소가 많았다는 얘기거든. 이 전부터 산소가 있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남세균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시간을 좀 봐라 얘들아. 시간을 좀 봐라. 여기 현재입니다. 여기가 몇 학년이야? 10억 현재니까 5학년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고생대 시작인 거야. 그치? 고생대 시작. 육상생물이 등장한 시기. 왜? 산소 농도가 대기 중에 많아지면서 오존 침략 상태였으니까. 그치? 여기 1번 보자. 옳은 거 고르래요. 1번 A 시기에는 얘들아 A 시기에도 남세균이 있었잖아.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틀린 거지. 1번 아니고 2번 최초의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네, 이거 답 2번이에요. 3번 어디가 틀렸는지 볼 거야. B 시기에 산소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육상식물의 광합성 작용이다. 얘들아 육상생물은 언제 나왔니? C에 나와서 C, 그지? B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육상식물 자체가 있었다면 B라는 이 선지는 아예 틀려버린 거야. 됐지? 2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4번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은 A 시기가 많았겠지. 왜? 아직 오존층 형성이 안 된 시기니까. 4번도 아닙니다. 5번 생물권의 분포 범위는 얘들아 A 시기에는 생물이 바다에만 존재했어요. C 시기는 육지, 바다, 공중, 바다이죠. 생물의 분포 범위는 C 시기가 많았을 거다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중천부는 내일 저기 문제풀이반에서 이런 것들 많이 풀 거고요. 적용시켜 드릴게요. 자, 넘어가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우리가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공간은 거기죠, 거기. 저기 어디냐? 저기 지금 뭐야? 중화반은 그쪽이죠. 자, 진화 보시면 동그라미 칩니다. 빨간색으로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구조와 특성이 뭔가 변화하는 현상이고요. 이러한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한 겁니다. 됐니?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다윈이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를 다니는 이제 의대생이었죠. 의대생. 중생 때 1800년대 의대생이었는데 이 아빠도 의사야.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영국에서. 그래서 아빠가 굉장히 부자예요. 금수저입니다. 아빠가 지금으로 따지면 요트를 몇백 대씩 갖고 있었어요. 몇백 대씩. 요트로 따지면 몇백 대씩. 근데 그게 진짜 리얼이에요. 왜냐면 이 다윈이 실습을 나갔는데 이 당시에는 해부 실습을 나갔는데 이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의료 기술이 진짜로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을 앞에 놓고 수술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납치가 잘 안 된 상태니까 끔찍하겠지. 그래서 다윈이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실험 실습실에서 토를 하고 나왔대요.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야. 토를 하고 나와서 며칠간 학교를 안 가고 곰곰이 생각을 해서 자기는 의사는 이게 진로가 아닌 것 같다. 자기는 자연학자로 가야겠다 해서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마침 영국이 여기 있고 영국이 여기 있고 여기 유럽인데 유럽 이렇게 유럽 여기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북미 이렇게 있고 이쪽에 해역 지나면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에 남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해가지고 대서양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어떤 물품 배송 서비스가 있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때 다윈 아빠가 잘 됐다. 이거 내 아들도 한번 가면서 여러 가지 보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서비스 업체에다가 조건을 내걸어요. 너네가 갔다가 다시 오는 배랑 식료품이랑 다 대줄 테니까 내 아들 내려가겠어. 내 아들 내려가. 왜? 아들 혼자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원들도 많고 안전장비가 구비된 상황에서 보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오케이 내가 데려갈게 했는데 아빠가 조건을 딱 걸어요. 첫 번째, 선장인 너가 지내는 그 배의 제일 좋은 공간 옆에다가 우리 아들 방 따로 만들어줘가 첫 번째 조건이었어. 두 번째, 너가 다니면서 보이는 모든 섬들에 다 정박을 해서 우리 아들 내려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줘가 두 번째 조건이었어. 그래서 수락을 한 거지. 오케이? 그것만 하면 돈을 엄청 세이브하는 거잖아. 알겠다 해서 다윈이 룰루랄라 하면서 나는 의대생이 아니지 하고 그림 그릴 스케치북과 펜을 딱 가지고 선박을 이제 타요. 그리고 딱 지나가다가 어떤 섬에 도착을 합니다. 섬 이쪽에 있는 섬. 얘네가 모든 섬에다 정박을 하니까 다윈이 이제 혼자 내려. 다윈이 혼자 내려가지고 스케치를 딱 해요. 근데 새가 있는 거야. 새가 한 마리 있는 거야. 그래서 새를 딱 그렸어. 새가 이렇게 그리진 않았겠죠. 이런 새가 한 마리 있는 거 이렇게 그리진 않았겠지. 당연히 무슨 계절을 그렸겠죠. 이런 새가 한 마리 있어. 얘 이름이 뭐야? 그래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얘 핀치새야. 얘 들어봤지? 핀치새 안 들어봤어? 핀치새야 핀치새. 핀치새. 아 핀치새가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그 뒤에 있는 이제 스케치북 자기가 그린 걸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물의 종들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막 넘겨가지고 핀치를 막 그려. 아 핀치구나. 이제 다시 배 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섬 가. 또 새가 있어. 동물들도 있어. 막 그려. 그려. 거기서 또 새를 그려. 새가 이번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부리가. 야 얘 새 이름 뭐야? 그 원주민이 개꿀잼 몰카인 줄 알았대. 핀치새. 둘 다 핀치새네. 핀치새. 또 가. 다른 섬 가. 얘도 뭐야? 개꿀잼 몰카인 줄 알았대. 핀치새. 다 핀치새야.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서비스를 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러요. 왜? 자기 아빠가 대준 모든 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만 안 되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가서 거기 원주민들한테 물어봐. 여기 핀치새가 이렇게 생긴 핀치새가 있다는데 얘도 왜 핀치새냐? 자기 몰라. 모른대. 원주민들 모른대. 근데 그 당시에 원주민들이 말하길 이 지역에는요 가뭄이 너무 심해. 비가 안 와. 강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식물들이 자기가 살라고 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단단하게 만들어. 열매를. 근데 얘는 열매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단단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뾰족한 것보다 뭉툭한 걸로 깨는 게 낫잖아. 그런 애들이 살아남는 것이고, 얘가 사는 섬은 비가 많아. 비가 많이 와. 식물들이 어때? 물렁물렁하지? 이게 필요 있어? 오히려 이게 낫겠지. 그치? 벌레들도 많으니까 쪼아먹기가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가 살아남는 거야. 이러면서 다윈이 이제 돌아가는 길 이제 다 봤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한참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여기 기독교인 사람
기독교인 사람 없어? 천주교인 사람? 천주교? 이거를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양주고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어떻게 진화를 얘기할 수가 있냐. 그 교과서에 있는 걸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건 양해를 구합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독교 천주교가 굉장히 큰 성황을 이루었죠. 모든 생물들은 누가 창조했다, 신이 창조했다라는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쫙 돌고 있었어, 성경을 통해. 그런데 생각을 한 거야, 다윈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목걸이 항상 하고 다녔잖아요.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하고 다녔는데 신이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학계에다가 발표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게 아니라 진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종교계가 너무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어떤 국가보다도, 그래서 많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해. 다윈아, 너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책을 하나 써라.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읽지 않겠니? 책을 만들어줘. 그게 다윈이 니네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의 기원입니다. 그 책이 종의 기원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근데 다윈이 죽을 때까지도 인정을 못 받았어. 왜냐하면 그래 알겠다고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걸 알겠는데 얘가 유전되는 거야? 너 유전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설명해봐. 말 못하죠. 유전의 원리가 없었거든. 유전의 원리를 발견하지 전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얘가 어떻게 자손한테 유전되는지는 설명을 못한 거야. 그래서 종의 기원을 내고 죽어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하냐? 멘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멘델. 배웠죠? 멘델 법칙. 멘델이 유전의 법칙을 완두콩을 가지고 알아냅니다. 유전의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이 다윈이 얘기했던 종의 기원이 더 찬양을 받게 돼요. 과학자들에게 찬양을 받게 돼요. 그러고서 멘델이 죽어. 멘델이 죽을 때 비석에다가 다윈의 풀네임을 하나 딱 쓰고 죽어요. 얘가 이때까지 받았던 박해를 얘가 다 받았거든. 이게 나오기 전까지. 얘도 천주교 신자였어. 그래서 비석에다가 다윈의 풀네임을 딱 적고 다윈이 맞았다 하고 죽은 거예요. 이게 다윈의 진화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 했어 사실. 할 게 없어요. 봐봐요. 다윈의 자연 선택사입니다. 이쪽 딱 치고 시작하자. 오케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형광펜 딱 색칠하세요. 다윈의 자연 선택사. 다윈의 진화론이군요.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이 종합돼서 생물의 진화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봐 얘들아. 밑에를 먼저 볼 겁니다. 밑에 과정을 먼저 볼 거야. 다윈이 주장한 이 자연 선택에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니네한테 순서를 정하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읽기보다는 이 표를 먼저 봅시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 중에 과잉 생산이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원래 낳아야 될 자손보다 더 낳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당연히 뭐가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겨요.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은 이게 과잉 생산. 이때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는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이게 뭐냐면 잘 들어. 변이입니다. 변이. 근데 이 변이는요. 무슨 종 사이? 같은 종 사이가 특징인 거야. 같은 종 사이에서. 봐봐.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 나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강아지와 강아지가 암컷 수컷이 교배해가지고 새끼를 낳아. 너무 귀엽겠죠? 근데 걔가 하나는 흰색 강아지, 하나는 뭐 갈색 강아지였어. 근데 얼룩무늬가 나왔어. 그러면 이건 걔네들 사이의 변인 거야. 인간과의 변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치? 같은 종 사이의 변이가 일어나야 돼. 먼저 첫 번째 생산해야 될 게 뭐야? 과잉 생산. 많은 자손을 낳아야 돼.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야 돼? 돌연변이가 싹 생겨. 그런데 마침 생존 경쟁을 하다가 환경에 적응하기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를 할 거고 걔만 살아남아요. 이게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면 그 형질을 가진 녀석이 자신의 형질, 자손에게 유전해요. 그래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얘네가 누적되면 진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순서가 이거야, 순서가. 과잉 생산이 1번이고 두 번째가 변이, 생존 경쟁, 자연 선택, 진화입니다. 순서는 무조건 이 순서야, 알겠지? 먼저 자연 선택 일어날 때 이런 거 없어. 알겠니? 이 중간에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환경의 변화.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진짜 강조하는 거야. 환경이 뭔가 변화하기 전에 변이가 일어나야 돼요. 알겠지? 환경이 변화하기 전에 변이가 일어나야 이론적인 내용이 다 들어맞는 겁니다. 알겠지?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변이가 일어나야 돼. 여기 된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문장이 복해가 가능할 텐데 보세요. 자, 읽어볼게. 다양한 변이는 과잉 생산이 일어났겠지, 그 전에. 과잉 생산 후 변이가 다양하게 있는 개체들 중에서 환경이 변화했어. 그 환경에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을 거고 그게 유전되면서 자손을 남기면서 자연 선택됩니다. 이게 누적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저기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밑에 그 기린 보세요. 원래 기린은 어떤 기린이 있었다?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다. 그러면 두 기린이 서로 변이죠. 변이. 그지? 변이. 근데 목이 긴 기린은 높은 데까지 있는 저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목이 짧은 기린은 어때? 못 먹어서 어떻게 돼? 죽어.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 뭐야? 이거 자는 거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죽은 기린들이에요. 불쌍하죠? 그래서 밑줄 칩니다.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나고 이게 뭐야? 과잉 생산. 근데 생물을 생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하다, 진짜. 과잉 생산. 그리고 목 길이가 다양해졌다. 변이 쓰세요. 밑에 잘 쓰세요. 생존에 유리한.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겼다.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 이쪽 다 치시고. 그래서 얘가 누적되면서 진화하였다 이겁니다. 얘랑 반대되는 진화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왼쪽 가시면 돼. 라마르크의 용불용선이라고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웁니다. 이거 이런 거야, 이런 거. 니네 그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 선수 알아? 아는 사람? 알지? 한국 최고의 투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손잡이에요. 그럼 오른손잡이면 공을 던지잖아. 오른손이 길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딱 일자로 쓰면 이렇게 돼 있어. 오른손이 길어요. 오른손이 길어. 자꾸 쓰는 기본은 발달을 해가지고 길어진 거예요. 그치? 근데 그런 박찬호 선수가 아들을 낳았어요. 뭐 박찬호 선수가 낳은 게 아니라 이제 뭐 와이프분이 낳으셨겠지만 박찬호 선수가 유전을 해준 거죠. 그러면 걔도 나올 때 이러고 나오면 너가 보라색으로 염색을 했어. 너가 애를 낳았어.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 딸이 보라색으로 나오냐? 아니죠. 라마르크 용물용선이 이게 한계점이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잖아.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이죠. 팔이 길다. 보라색이다. 그치? 얘네는 유전된다 안 된다? 후천적으로 얻어진 건 유전이 안 돼요. 그래서 라마르크 용물용선은 뭐냐면 밑줄 쳐. 많이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가 특징인데 한계점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얘도 의는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을 도출했어요. 오케이? 왜? 뭔가 계속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야. 어쨌든. 그치? 됐어. 그러면 라마르크도 받고 여기 한계점을 좀 볼게. 한계점. 봐봐. 다윈은요. 아까 얘기했지. 왜 욕먹었다 그랬어? 그래 알겠다고 핀치대 저런 거. 근데 유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여기 밑에 있는 거죠. 유전의 원리. 오케이. 유전의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원리, 즉 유전의 원리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얘가 죽고 사후에 멘델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핀치 쉐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군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진화론이 우리 과학적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걸 좀 볼게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애들은 잘 사는 이유가 있고 못 사는 애들은 못 사는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 선택사예요. 뛰어난 사람이
사람이 인정받는 게 맞고 노력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대받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자연선택설이야. 왜냐하면 이 자연선택설이 등장하면서 개인과 기업 간의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와 국가 사이에도 생존 경쟁이 일어나서 적합한 것이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직시됩니다. 제국주의가 출현해. 누구? 이거 뭐야? 식민지, 인종차별.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영향도 있지만 뭐도 있어? 과학 쪽에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면서 유전학, 사회생물학, 분자생물학 이런 학문이 발달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물의 유전관계를 파악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유전관계가 뭐냐면 뭐 되게 유전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서부터 왔는가를 알게 돼요. 알겠죠? 이 생물은 누구한테서부터 왔는가, 얘 조상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유전관계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 사회, 문화,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줍니다. 됐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넘어가서 변이를 봅니다. 변이. 얘들아 다 똑같은 내용 하고 있는 건데 이제부터 반복이에요. 계속 여러 가지 예시를 보면서 적용시킬 거야. 봐봐. 변이. 동그라미 쳐. 같은 종에 속한 개체들 사이 밑줄 쳐. 같은 종 동그라미 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 습성, 형질의 차이다. 근데 두 개로 나뉩니다. 유전적인 변이와 비유전적인 변이. 유전적인 변이는 뭐냐면 유전자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비유전적인 변이는 아까 박사람 선수 얘기했잖아. 유전 자손이한테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봐봐. 먼저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 유전적 변이고 얘는 자손에게 그 형질이 유전된다는 게 특징이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 진화가 일어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보세요. 앵무새라고 안 하고 요즘에 앵무라고 하나? 애매하네. 앵무의 깃털 색깔이 다양하다. 유럽 정원 달팽이의 껍데기는 다양하다. 이런 것들 유전되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공포영화죠? 공포영화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으로 보면 이분은 여기 매면 목에다가 뭐를 껴요? 목걸이를 껴. 어떻게 돼? 목이 길어져. 기린. 이게 유전돼요? 안 되지. 저기 아마존에 있는 그 뽀뚜루빠뚜루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있어. 집단이 원주민들이 있어. 그거 어떻게 돼? 여기 입술에 빵꾸 뚫잖아. 뭔지 알아 이거? 입술에 빵꾸 뚫어서 입술이 이렇게 돼 있는 뽀뚜루빠뚜루 좀 몰라요? 모르는구나. 아니 나 그릇 같은 거 먹는 거. 그릇 같은 거 그러니까 밥 먹으면 다 흘려. 뽀뚜루빠뚜루 족인데 그 족은요 이런 사람들처럼 후천적으로 얻은 거야. 그래서 환경의 영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이 안 돼요. 봐봐.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근육이 발달돼요. 이런 사람이 아들을 낳아. 그럼 아들이 우와 하면서 나오지는 않잖아. 카렌족 여인들은 어릴 적부터 여러 개 링을 목에 걸고 생활하는 거가 목이 들어. 얘들아 얘는요 절대로 유전의 원동력이 아니에요. 쓰세요. 유전 원동력 유전이다. 진화 원동력이 아니에요. 진화의 원동력이 절대 아니에요. 왜요? 어디서 빵 터진 거야? 됐어? 장난 봐봐.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는 원인은요 오랫동안 축적된 돌연 변이와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유전자가 조합해서 발생합니다. 너희가 중3 때 이걸 공부를 했다면 여기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사람한테는 몇 쌍의 유전자가 존재하죠? 23쌍. 여자도 23쌍. 이게 남자의 정자와 2쌍이면 큰일 납니다. 여자의 남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23쌍 말고 이렇게 23개가 되겠죠? 23개씩. 우리가 엄마한테서 23개, 아빠한테서 23개 받아서 총 46개가 되고 23쌍의 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들이 조합을 하는데 조합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유전자와 유전자가 조합할 그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겠어? 두 개씩 만나는 거거든? 그러면 2에 20, 3승계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얘가 1조가 넘어.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겠지.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유성생식. 그래서 보면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으로 변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성생식은 왜 해? 무성생식은 어때? 무성생식 써놔. 무성생식. 무성생식은 염색체 자체가 없어요. 오케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엄마야. 엄마가 있어. 사람 아니야. 엄마가 세포 분열이에요. 그냥 세포가 분열해. 그러면 딸 나와. 딸. 여기 아들 나와. 아들. 엄마 어디 갔어? 엄마가 없어져요. 이게 무성생식입니다. 됐니? 요게 무성생식. 그러니까 얘네는 변이가 나타나는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성생식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변이입니다. 변이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밑에 봐봐. 돌연변이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다는 못하겠다. 다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었어요. 자, 돌연변이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 밑줄 쳐. DNA가 변화 생기는 거야. DNA의 유전 정보에 변화가 생겨서 부모에게 어떤 게 나와야 돼요?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봐봐. 붉은색 딱정벌레 우리의 자손 중에 초록 색깔이 나타났어. 얘가 돌연변이입니다. 그러면 돌연변이를 가진 이 초록색 딱정벌레는 자신이 갖고 있는 초록색 유전자를 물려줘요. 그러면서 그런 자손들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딱정벌레의 집단에 유전적인 변이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이게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고요. 유성생식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자 조합인데 잘 봐봐. 유성생식 과정에서요. 생식세포가 암수 무작위로 수정해서 형질이 다양한 자손이 나타납니다. 밑에 보면 흰색 털 유전자를 가진 강아지와 갈색 털 유전자를 가진 강아지가 자손을 낳으면 여기 있는 이 염색체 하나와 이 염색체 하나가 만나서 각각 이 새끼의 염색체 유전자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흰색 털 강아지는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는데 새끼한테 없었던 게 생겼지. 엄마한테 없는 유전자가 생겼잖아, 그지? 이런 게 돌연변이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변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성생식에서만 생긴다. 됐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변이가 다양해진다. 자, 뒤에 있는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쭉 넘어와서 4번 보세요. 그리고 기린의 진화 과정을 다윈의 자연 선택설로 나타낸 것이다. 보면 지금 보면 불쌍하죠? 먹으려고 하는데 키가 안 닿아요. 그래서 키 큰 애들과 키 작은 애들 자는 거 아니죠? 죽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됩니다. 요거 과정을 좀 보자. 얘가 지금 이미 변이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쓰시고 여기서 자연 선택됩니다. 살아남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거죠. 옳은 것만 보려고 했어요. 기억, 가는 과잉 생산된 개체들 사이에서 목 길이가 다양한 변이가 있는 게 나타나는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그냥 독해력 아니야 사실? 나에서 생존 경쟁과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그렇겠죠. 나에서 생존 경쟁으로 얘가 졌어요. 그래서 얘네가 선택됐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다에서 목이 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됩니다. 그래서 진화가 나타나는 거죠. 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넘어가서 여기 보세요. 변이를 보세요. 변이. 그러니까는 시클리드 색변이. 시클리드라는 거는 저기 있는 왜 이런 거 볼게요. 시클리드라고 하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들이 색이가 다양하죠. 나는 목에 링을 끼고 생각하는 결과 목이 길어진 것이다. 얘들 가 밑에 쓰세요. 유전적 변이. 나는 비유전적 변이. 그럼 기억. 얘들아 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 같은 종들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
그럼 기억이 맞죠? 가의 시클리드는 모두 같은 종에 속한다. 그래서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니은 나는 개체가 가진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아니지. 환경적인 거잖아, 그죠? 디귿 가만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기억만 답이 돼요. 어려운 거 없지? 하나도 없어 어려운 게. 뒤에 넘어가서 우리 이거 좀 볼게요. 1번 이 문제도 우리 내일 여기 볼 겁니다. 종촌. 그림은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이다. 가와 나는 바다의 형성으로 분리된 지역이며 기억과 니은은 각각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중 하나다. 잘 봐봐. 지금 원래는 이렇게 네 책으로 보면 흰색 나비죠, 그죠? 흰색 나비 두 마리가 두 종이 같은 종이 이렇게 가랑 나 지역에 살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바다가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봐봐. 만약에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여기는 건조해지고 여기는 습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환경 변화가 생기면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변이. 오케이? 변이. 여기 변입니다. 변이. A 말고 B라는 게 생겼죠. 나 지역에서 C라는 게 생겼어요. 두 개 중에 싸워서 누가 죽은 거야? 마지막을 보니까 A가 죽었고 여기서 A가 죽었어. 됐니? 여기 자연 선택이에요. 자연 선택. 여기 자연 선택입니다. 옳고 그르래 기억. 나비 집단의 변이는 기억에 의해 감소합니다. 아니죠. 나비 집단의 변이는 기억에 의해서 늘었잖아. B도 나오고 C도 나왔잖아. 변이가 늘었잖아. 그러면 변이는 기억에 틀린 거지. 기억이 증가한다고 봐야 돼. 니은 가에서 A보다 B의 생존율이 높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 나에서 A와 C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죠. 변인데 어떻게 동일해요? 됐지? 니은만 답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돼. 됐죠? 오케이. 됐고 정리하시고요. 숙제는 제가 카톡에다 써드릴 거고 종촌 내일 와서 선생님이랑 문제 풉시다. 숙제 검사해야 되는데 우리 신우님. 선생님이 카톡방에다가 하나 올렸거든? 여기 29강 올렸어. 29강 올려놨으니까 40 요거 두 개 선생님이 풀지 말라고 했었던 거 풀어봤네. 290 29강 어서 종촌 너희 내일까지 뭐 다른 건 없고 요거 오늘 숙제한 거 있잖아. 이거 중에 틀린 거 선생님 영상 보고 고치고만 와. 알겠지? 그것만 하자. 시우도 알겠지? 카톡에 보내줄게. 고생했어요. 와. 여기서